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레스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번 달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자, 이 책은 앤드류 숀 그리어라는 작가의 책인데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작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짧게 작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 되게 선해 보이시는 분이죠. 자, 이 작가 앤드류 숀 그리어는 1970년생이고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브라운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뉴욕에서 운전기사, TV 단역 배우 등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습작 과정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이후 몬트나 대학에서 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고 2004년 막스 티볼리의 고백을 발표하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다섯 번째 장편소설 레스로 2018년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퓰리처상 문학부문 선정사상 가장 과감한 선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퓰리처상이 무엇인가? 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퓰리처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기자한테 주는 건가? 그 사진에 상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상이에요. 그 사진에 주는 상이 맞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경지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퓰리처상은 신문왕으로 불려온 헝가리계 미국인인 언론인 조셉 퓰리처의 유언에 따라 50만 달러의 기금으로 1917년 제정되었습니다. 1917년 이래 매년 언론 분야의 14개의 부문, 공공보도 부문 또는 공공서비스 부문, 특종보도, 해설보도, 탐사보도, 국제보도, 국내보도, 특집기사, 논평, 비평 등등등등, 그리고 예술 분야의 7개 부문, 소설, 희곡, 역사, 시, 비문학, 음악 등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상금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권위와 신뢰도가 높아서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며 언론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법한 사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왜 퓰리처상이라는 게 유명한가, 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경지라는 말로 표현되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이 책이 퓰리처상을 받아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책 안에서도 퓰리처상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알아두고 갑시다. 일단 퓰리처상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이며 논란의 사진이죠.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남아공 출신의 사진작가 케빈 카터가 찍은 독수리와 소녀라는 사진입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소녀와 독수리, 독수리와 소녀, 수단, 아이를 기다리는 게임 등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딱 봐도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겠지만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진작가 케빈 카터는 1993년 남수단에서 식량 보급소를 향해 가던 중 한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고, 뼈만 남은 이 아이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식량 보급소로 가던 중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 옆에는 독수리가 아이가 숨이 멈추기를 기다리며 노려보고 있었고, 케빈 카터는 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 사진은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단의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켰고 식량난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후 이 사진으로 케빈 카터는 1년 뒤인 1994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두고 비난하게 됩니다. 저렇게 불쌍한 소녀가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생각은커녕 그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이다. 라면서요. 하지만 사실 그 지역은 전염병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을 직접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었고, 그는 셔터를 누른 뒤에 바로 독수리를 쫓았으며 소녀가 보급소까지 다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무 아래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비난과 재정난을 이기지 못한 그는 퓰리처상을 받고 2달 뒤 34살의 나이로 자살하고 맙니다. 참 가슴이 아픈 사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네이팜 탄 소녀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는 이래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6월 8일에 그 지역 카오다이 사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은신하고 있던 킴 푹이라는 소녀는 현장을 벗어나라 라는 주변 병사들의 다급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들은 지 불과 몇 초 만에 사원 주변에 네이팜탄이 날아들었으며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이팜탄 불길은 당시 무명 옷을 입고 있던 킴푹의 왼쪽 팔에 옮겨 붙었고, 그 순간 킴푹은 옷을 벗어 던지고 울부짖으면서 필사적으로 거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이 장면이 사진으로 남게 되었고, 사진을 찍었던 기자 후잉콩 우트가 사진을 찍은 뒤에야 소녀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깨닫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이후 그녀는 어른이 되어서 전쟁 중에 다친 아이들을 지원하고 폭력과 혐오의 반기를 들었으며 유네스코를 지지하는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권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의 이후 상황은 이래요. 이렇게 처치를 받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 등 쪽에 상당히 화상을 깊게 입었어요. 온 몸의 전체의 30%에 달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그녀에게 아직도 화상의 흉터가 남아 있고요. 이 사진의 주인공 킴푹은 아직도 혼자서는 이 사진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사진이죠. 자, 이런 사진 외에도 이런 사진도 있어요. 이거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유엔군이 이 다리를 폭파시켰고, 이 다리를 건너서 남쪽으로 넘어오던 피난민들이 지금 부서져 가던 대동강 철교를 어떻게든 넘어서 남쪽으로 가려고 이 무너져 가는 다리 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정말 너무 추웠대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진을 찍었던 그 기자가 손이 너무 얼어서 셔터를 못 누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물에 빠지면 거의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피난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참상과 피난민들의 현실을 이 사진 한 장으로 담은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 사진도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생명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꽤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위에 있는 남성분이 지금 전신주 작업을, 전기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돼서 심장이 멈춰버렸고, 옆에 있었던 동료가 그가 심장이 멎은 걸 알고 급하게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몇 장 안 되는 고작 사진 몇 장? 여러분들께 그냥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지만, 퓰리처상은 한 장의 사진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며 한 사람의 인생까지 바뀌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사진으로 상을 받는 것 외에도 소설 중에서도 퓰리처상을 받기도 하는데, 소설 중에서는 펄벅의 대지,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레스가 있습니다. 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퓰리처상이라는 게 얼마나 권위 있는 상인지 이제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꽤 대단해 보이죠? 자, 2018년 퓰리처상을 받은 이 책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레스입니다. 주인공 아서 레스의 그 레스입니다. 퓰리처상 위원회는 퓰리처상 픽션 부문 수상자로 앤드류 그리어의 레스를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상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나이듦과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경쾌한 소설, 음악적인 문체와 광대한 구조의 책. 퓰리처상이라 그런지 뭔가 시상 이유도 엄청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것 때문에 나이듦과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지, 음악적인 문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신선하다기에는 너무 늙었고 재발견되기에는 너무 젊으며 비행기에 탔을 때는 그가 쓴 책에 대해 들어봤다는 사람이 옆자리에 단 한 번도 앉지 않은 인생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무명 작가 아서레스는 매우 자유분방한 영혼이며 그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껍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껍질이란 세상에 맞서는 갑옷을 입으라 라는 뜻이었는데 그조차 40대가 되어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아직도 시련에 상처 입는 무른 사람입니다. 그는 9년간 연인이 아닌 것도 아닌 관계로 지냈던 프레디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청첩장을 받게 됩니다. 잠깐 그러면은 아서레스 주인공이 여잔가요? 아니 분명 여기 그려진 건 남잔데. 아닙니다. 남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남친은 뭐죠? 썸인가요? 아서는 남잔데? 프레디도 남자고? 전 남자친구라고요? 그렇다면 맞아요. 아서는 게이입니다. 어쨌든 이 초대를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몰린 레스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기 위한 핑계를 쥐어짜내다가 뜬금없이 그동안 거절해왔던 각종 문학 관련 행사에 모두 응하기로 합니다. 무명 작가이긴 했으나 나름 유명한 책 하나쯤은 있었고 그 책이 한 문학상 후보에 올라 참석해달라고 초대를 받기도 했고 친구의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기도 했으며 전 남자친구가 퓰리처상을 받은 아주 대단한 시인인 로버트였기 때문에 그를 초청할 수 없는 곳에서 레스를 목격자쯤으로 초대하는 등 돈이 그다지 없는 상황에서도 초대하는 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옳았구나, 이때다 싶었던 레스는 그렇게 세계의 문학 기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처음의 레스, 멕시코의 레스, 이탈리아의 레스, 독일의 레스, 프랑스의 레스, 모로코의 레스, 인도의 레스, 마지막의 레스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서 혼자 떠난 여행이었으나 여행하는 내내 옛일을 회상하고 그렇게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 남친 프레디 그리고 15년간 연인이었던 로버트와 함께하는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충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 아서레스라는 인물은 세계 여행을 떠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젊음과 사랑에 대한 기억, 상실감 그리고 자기 연민은 세계 문학기행 내내 레스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책은 세계 문학기행을 하는 레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만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레스에게 각종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전부 작가 앤드류 숀 그리어가 소설가가 되기 전, 그러니까 여행 작가 시절에 다녔던 곳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때그때 메모해둔 곳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힌 스테레오타입이지 않고 직접 본 것을 적어두면서 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뜻밖의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너무 본인이 보고 겪은 것을 적었기 때문인지 작가 앤드류 숀 그리어와 레스는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작가는 1970년생이에요. 지금 딱 50살쯤의 작가죠. 그리고 배우자 데이비드 로스와 함께 살고 있고 레스와 같은 도도한 스타일의 바보 사랑꾼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스의 경우는 아니지만 레스의 전 남자친구였던 로버트가 마침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걸 보면 이거 뭔가 노리고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작가는 원래 중년의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소설을 쓰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영하다가 그것을 코미디화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주제만 보면 코미디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코미디예요. 주제가 50살의 무명 작가, 동성애, 죽음, 실연 등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절대 무겁고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참석하는 나라마다 약간은 슬픈 에피소드가 펼쳐지지만 마냥 슬프지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틀림없이 샴페인과 함께 레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호텔방에서 그는 새로 드라이한 파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다. 아무도 아서레스와의 밤에 오지 않았다. 감정이입을 하자면 되게 연민이 들고 안타까운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너무 슬프죠? 아니, 뭔가 빵빵 터질 걸 생각하면서 샴페인이랑 함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고, 그걸 예상하면서 혼자 되게 파란 정장을 드라이 해가지고 쫙 빼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싹 지으면서 미래를 회상하고 이제 딱 거길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너무 슬퍼. 근데 이 소설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아무도 오지 않았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니까 독자는 말 그대로 웃픈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깔끔한 한 줄의 코미디. 그러나 아서레스의 컨퍼런스에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의 공허함 역시 느껴지죠. 이렇게만 보면 그냥 웃기고 재미있는 책일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진도가 안 나갔었어요. 그 이유가 서툰 독일어를 하면서 생기는 웃긴 상황들이나 꽤나 사족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과로한 부가적 상황들은 언뜻 오글거린다라는 느낌도 들고, 미국식 특유의 개그 코드라든지 독특한 문책, 세계 여행을 하면서 겪는 일들에서 떠올리는 전 남자친구들과의 추억 때문에 현실과 과거를 오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것은 읽다 보면 적응이 되고 특유의 개그 코드나 문체는 미국 소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미국스러운 소설이 되어서 미국인들이 받는 퓰리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좀 과하다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이 겪어본 적 없었던 상황을 마치 내가 겪었던 것처럼 느끼게 되고 레스의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처럼 말이죠. 로버트와 함께한 아서레스의 인생은 프루스트를 다 읽었을 때쯤 끝났다. 그게 레스의 인생에서는 가장 장엄하고 경악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3000페이지를 다 읽기까지는 온 정신을 기울인 5해의 여름이 꼬박 걸렸다. 그 5번째 여름에 레스가 케이프 코드에 있는 친구 집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오후, 마지막 권을 3분의 2쯤 읽었을 때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오른손에 약 200페이지 정도를 더 쥐고 있었지만 그건 프루스트가 아니었다. 편집자의 주석과 후기라는 잔혹한 장난이었다. 레스는 속은 듯, 사기를 당한 듯, 그가 5년 동안 준비해온 기쁨을 거부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20페이지 앞으로 돌아갔다. 그 느낌을 다시 쌓아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있었을지도 모를 기쁨은 영원히 떠나버렸다. 로버트가 떠났을 때의 기분이 그랬다. 여러분, 방금 제 인생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로버트가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대단한 표현력이죠.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할 때 가장 꺼리게 되는 점 중 하나가 아마 주인공이 게이라는 점일 텐데, 딱히 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사랑하고 실현당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연애하는 모습은 대체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나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헤어지고 아파하고 결혼식에 참석 안 하려고 세계 여행하고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랑 이야기 다음으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레스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같다. 커피를 마시려면, 술을 마시려면,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야 알아냈는데, 근데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멋지죠?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비유하는 것들이 내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자, 레스는 본인 기준의 늙음의 지표인 50살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성공하지도 않았으며 사랑에는 실패했고 전 남자친구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간 여행지에서 50살의 생일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겪어보니까 그는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었고 생각만큼 사랑에 실패하지도 않았으며 그리 찌질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사실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이를 먹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좀 들었습니다. 물론 50대가 되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 있고 사람들의 사랑의 완성형이라 생각하는 결혼에서도 아직 한참 떨어져 있고 무언가를 이제 시작해보기에도 어정쩡하지만 무언가에 마침표를 찍기에도 아주 이른 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은데 20대의 끝에서 돌아보면 꾸준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이 있고 아직 무언가를 시작해도 괜찮은 나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책에서처럼 중요한 건 모든 것을 겪고도 굴욕과 실망과 상심과 놓쳐버린 기회, 형편없는 직업과 그 인생의 모든 여행의 실수와 실족을 겪고도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일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퓰리처상의 수상 이유 중 나이듦과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경쾌한 소설, 음악적인 문체와 광대한 구조의 책 중에 나이듦과 사랑의 본질이 나왔으니까 이제 음악적 문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음악적 문체라는 게 그냥 멋들어지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문체에 들어있는 음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떠맡은 것은 프레디. 이미 자기 부모를 애도해 본 적이 있는 프레디. 레스가 예배를 마치고 진부한 말들과 순전한 공포심에 취해 비틀거리며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멕시코 잔치 음식을 준비해 전부 마련해 두었던 프레디였다. 프레디는 심지어 그의 우비를 받아줄 사람도 고용해놨다. 프레디 자신은 레스가 파리에서 사준 바로 그 재킷을 입고서.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같은 단어의 반복도 많이 나오고 짧은 문장 안에서의 비슷한 단어, 이름들을 배열해서 강조하고 때문에 눈으로 읽고 있지만 마치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글자인데 마치 음악처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초반에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을 하나 짚어볼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서레스가 겁에 질리지 않았던 날을 하루, 아니 1시간이라도 돼보라지. 칵테일을 주문하고 택시를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는 일. 레스는 이 모든 일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한 건 모든 게 무서웠기에 다른 것보다 딱히 더 어려운 일은 없었다는 점이다. 세계 일주를 하는 것도 껌을 사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루하루 그날 분량의 용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단한 것에 도전을 해야만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딱히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해서 더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스는 소외되고 소심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나 끝에 갔을 때 이 책의 화자는 말합니다. 레스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아서레스는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에 갈 만큼 뻔뻔하지도 그렇다고 안 간다고 대놓고 말하기에도 옹졸해 보이는 상황에서 도망을 치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선택합니다.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견 찌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모든 것을 겪고 난 아서레스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이후 곧바로 화자의 1인칭 시점으로 바뀜으로써 용감하다고 표현된 아서레스가 끝끝내 속으로 또 어떤 찌질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타인의 시선에서 아서레스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전 남친 프레디의 아버지이며 내 아들과 너는 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어 라면서 레스에게 상처를 주었던 앙숙 카를로스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 생각엔 네 인생 전체가 희극인 것 같아. 전반부만이 아니라 전체가.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이상한 사람이야. 너는 모든 순간을 갈팡질팡 넘어가며 바보가 됐어. 오해하고 말실수를 하고 우연히 마주치는 그야말로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도 네가 이겼어. 넌 그걸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 문장 안에도 음악성이 살아있죠. 네, 상당히 음악적인 문체입니다. 자,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결국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도 이겨낸 레스는 50살이 되었고 그 모든 일을 겪고 회상하고 추억하고 나이가 들면서 레스는 그 파란색 정장 없이는 아서레스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정장을 버리고 새로운 회색 정장을 입게 됩니다. 결국 레스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겠죠. 이 책에 처음의 레스와 마지막의 레스는 첫 문장이 같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아서레스의 이야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 첫 장과 끝장의 첫 문장이 같아요. 수미상관이죠. 하지만 사실 이 첫 장에서의 첫 문장은 좀 떠 보입니다. 원래 책을 딱 펼친 다음에 가장 처음 읽는 부분에서 약간 이 책이 재미있다 싶은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아서레스의 이야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 라고 하고는 갑자기 아서레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자가 도대체 어디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아서레스의 이야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마지막에 레스까지 갔을 때의 독자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자의 정체와 수미상관 문장의 의미를. 그래서 과연 레스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50대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추억에 젖은 채 회상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책 레스였습니다.